뇌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완벽한 수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가혹하게 유난히 한국 사람들은 많이 자면 게으르다. 맞아요. 소된다. 맞아요. 잠을 줄여서 공부하는 게 마치 미덕인 것처럼 네.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맞아요. 인생의 3분의 1을 자는데 하다못해 뭐 휴대폰 들여다보는 것도 재밌고 책 읽는 것도 재밌고 너무 아까워. 야행성이구나.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생각해보면 잠을 왜 자야 되지? 너무 막 아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잠이라는 게 우리를 어떻게 하면 노화를 좀 덜 시켜주게 하고 생명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제대로 알려주실 오늘의 몸소리 텔러입니다. 김태훈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크가 너무 좋으시죠? 멋져. 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뵙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저 정말 팬이고요. 네, 뇌 나이를 10년 젊어지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전기가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해가 지면 그냥 잤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자다가 좀 깨고 또 자고 일어났는데도 그렇게 개운하지 못한 그런 느낌. 피곤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계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불면증 환자가 76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60대가 20만 명 정도로 1등입니다. 네. 왜 연령이 증가하면서 잠을 잘 못 자느냐.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생활 패턴도 변하죠. 대부분 은퇴 시기랑 맞물리면서 활동량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습관도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어떻게 자는 게 좋은 거지? 라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로노타입이라는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언제 자는 게 본인한테 가장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자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지표로 만들어서 유형으로 나눈 거거든요. 사자형, 곰형, 늑대형, 돌고래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자형은 새벽형 인간입니다.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고요.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거에 되게 잘 맞죠. 그렇죠. 부지런해 보이고. 네, 꽤 낙관적인 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되면 잠도 잘 자요. 아 부럽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면 욕구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잘 자니까. 두 번째는 곰형 인간입니다. 곰. 네. 곰형. 곰은요, 사자형보다는 조금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요. 그래서 늦은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가 가장 활동적인 시간입니다. 대부분 이런 곰형이에요. 곰형이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세 번째, 늑대형 인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저녁형. 당연히 늦게 일어나는 걸 좋아하죠. 오후에 아주 활발해지고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자정까지 활동적으로 다니세요. 늑대형 인간은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시스템에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세요. 그리고 수면 리듬도 그래서 잘 깨집니다. 그래서 돌고래형 인간인데요. 이 돌고래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돌고래는 알고 계시다시피 포유류입니다. 네. 그래서 물속에 계속 오래 있으면 익사해요. 이 돌고래는요, 평생 한쪽 뇌가 깨어 있어요. 왼쪽 뇌가 자면 오른쪽 뇌는 깨어 있고 오른쪽 뇌가 자면 왼쪽 뇌가 깨어 있어요. 교대 근무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생각보다 꽤 됩니다. 한 10% 이하 정도 되는데 돌고래형 인간은 항상 깨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늘 선잠인가 그러면? 그렇죠. 깊게 못 자고. 깊게 못 자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합니다. 그리고 밤에 주의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그러면 왜 돌고래형 인간이 있을까? 그냥 밤에 잘 자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화적으로 보면은요, 밤이 굉장히 위험한 때였잖아요. 밤에 깨어 있으려면 항상 주의를 곤두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어떤 형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본인이 어떤 타입인지는 생각을 잘 안 해보고 사회가 요구하는 거에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수면 리듬이 깨지고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거죠. 비교적 젊은 세대의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나이 들면 그냥 잠이 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흔히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네. 뭐 그냥 좀 잠 못 잘 수도 있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체 수면 시간은 비슷합니다. 낮잠을 좀 주무세요. 네. 똑같은 8시간을 자도 조각조각 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자도 조금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깊이 못 자니까. 네. 잠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한 수준이 아니라 이게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는 일을 하다 보면 노폐물이 쌓이게 되잖아요. 온몸 곳곳에 림프관이 마치 혈관처럼 뻗어 있거든요. 이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액이 전신을 돌아다니고 그래서 노폐물,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혈액으로 배출시키면서 제거해버립니다. 문제는 뇌에 림프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폐물 제거가 잘 안 되는 거죠. 얘가 한 1.3에서 1.5kg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몸무게 대비 2%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에너지 영양분은 30%를 차지해요. 우리 전체 에너지 쓰는 거에서. 노폐물이 쌓이면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변형이 발생합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누적되어 있어요. 뇌도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 하냐 하면 잘 때 합니다. 우리가 잠에 들면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그게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우리 뇌가 이제 뇌 척수액이라는 걸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송과체라는 데서 뇌 척수액으로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이 멜라토닌이 뇌 척수액을 타고 뇌 전체로 스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 쌓여 있던 활성산소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노폐물들을 제거해서 림프관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잘 자고 나면 왠지 개운한 느낌이 들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뇌 속에 있는 노폐물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고 이게 계속 쌓이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겁니다. 게다가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면역 체계가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잠을 못 주무세요. 그러면 지금 내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보충해줘야 되는데 잠을 안 자요. 그러면 버티게 하려고 식욕이 땡겨. 교감신경계가 막 활발하게 작동을 합니다.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하게 되면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게 계속 분비가 되면 면역계가 계속 활동을 못 하겠죠. 그러면 바이러스나 외부 침입자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거고 그럼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성 염증 상태가 되면 면역이 맞습니다. 더 많이 떨어지고. 맞아요. 네. 자, 이제 잠을 잘 자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자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일단 이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네. 실제 네. 연결가요? 네. 근데 그냥 이혼이 아니고요. 네. 수면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조건부. 따로 자라. 따로 네. 자라. 부부라고 해도 서로 수면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수면 이혼을 한 부부들의 부부 사이는 훨씬 더 돈독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조, 온, 습. 요 세 가지를 맞추셔야 돼요. 조명, 온도, 습도. 첫 번째 조명.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은은한 조명, 전구색 조명, 감성 조명 이런 거 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집에 그 조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광색 조명이 딱 달려 있어요. 수면에 가장 안 좋은 조명입니다. 잠을 잘 때는요, 아주 작은 불빛도 특히 주광색 불빛은 호르몬 분비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울 때 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빛에 노출이 되면 합성이 중단됩니다. 약간 은은한 조명을 해놓고 주무셔야 잠도 훨씬 더 쉽게 들 수 있고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잠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포근하게 자야 돼. 그래서 그렇게 잠을 못 잔 겁니다. 주무시기 전에 체온을 올리는 행동은 웬만하면 안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식으로 매운 음식 드시는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연락에 만든. 연락에 만드니까.
그러니까 몇 도 정도가 네. 적정 온도인지 궁금해요. 이게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 갑자기 막 온도를 낮추시기보다는 한 1도만 낮추셔도 조금씩 2도만 낮추셔도 평소보다 잠이 잘 들 수 있다는 거죠. 습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겨울철과 여름철에 적정 습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40% 정도, 여름철에는 60% 정도. 이 정도를 맞추셔야 좋아요.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좋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이런 몇 가지만 지키셔도 이런 수면 습관들이 우리 뇌를 10년 더 젊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빌 게이츠는 7시간 정도 자지 않으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아인슈타인 10시간 이상은 자야 머리가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잠을 아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네. 잠자면서 나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너무 부지런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무시면서 10년 더 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면증 하면은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불면증은 말 그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건데요. 네. 이게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그쵸.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 일단 첫 번째,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잠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깨고 나서 다시 잠들기 어렵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잠을 잘 못 주무셔서 낮에 일종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불면증을 겪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낮에 자꾸 주무세요. 요걸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낮잠은 필요한데요. 불면증 환자한테는 되게 안 좋습니다. 잘 자야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활동을 잘 해야 잘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연관이 돼 있는 네, 거군요. 네. 이게 잠을 잘 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멜라토닌이 어떻게 합성되는지를 보면 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기분들 좀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주고 이런 기능을 하죠. 저는 우울증 환자들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멜라토닌 합성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불면증까지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항우울제로 세로토닌 재흡수를 막는 처방을 하기도 해요. 세로토닌을 많이 생성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바나나, 견과류, 콜리플라워.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연령대별로 다르거든요. 실제로 이 멜라토닌 분비량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10세 전후에 이제 가장 많이 분비되고요. 근데 10대에 비해서 중년층은 무려 90% 이상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이제 70대 이후부터는 10대 대비 이제 94%까지 감소하고요. 거의 60대부터는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고요. 나이가 들수록 또 잠이 없어진다고들 하시잖아요. 결국 이거는 이 체내에서 만들어진 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감소되었다. 그래서 실제 불면증 통계에서도 60대 이후부터는 불면증이 굉장히 늘어가거든요. 즉 멜라토닌 감소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언제까지 잘 잠을 못 잘까요? 아이들이. 애기들 통잠 자는 시기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네. 백일애기죠. 애들 100일 전까지는 쉬다가 그냥 100일 되면 좀 살만하다. 낮에도 제발 그냥 통잠 좀 자고 자라, 있고. 통잠 좀 자라라고 엄마들이 그걸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아직까지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명과 이런 효과로 이렇게 멜라토닌 분비되면서 일주기가 갖춰지기 전인 거예요. 그런데 100일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멜라토닌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수면 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100일 이전의 아기는요. 그러면 이 멜라토닌은 어디서 공급받겠어요? 바로 이 엄마의 모유에서 멜라토닌을 공급받거든요. 모유수가 진짜 중요하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유의 멜라토닌 함량 또한 밤에 더 높습니다. 가끔 이제 낮에 미리 모유를 짜서 밤에 아기한테 이제 먹이시는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잠을 잘 못 드는 너무 신기하다. 그런 일들이.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인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 박테리아 다 있습니다. 곤충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 자체가 이 햇빛, 특히 청색광을 많이 받으면 이 뇌 시상하부에 있는 송과체와 우리 몸 안의 세포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는데요. 이 신경세포, 림프구, 망막세포, 위, 장, 간 등등 이 온몸에 있는 세포 안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가 지고 빛이 없어지면 이 망막을 통해서 이 뇌로 신호가 전달되고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어서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빛이 눈을 자극해 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잠에서 깨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멜라토닌 했을 때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당연히 잠이잖아요. 일주기 맞아요. 조절, 네. 잠을 잘 자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멜라토닌이 체내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다양한 게 왜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느냐 해보면 멜라토닌이 뇌 송가체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 후에 뇌척수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결국엔 퍼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전자를 스위치를 켜고 끄는 그런 유전자를 제어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수면을 통해서 뇌에서 만들어지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우리 뇌가 체중의 2%밖에 되지 않는데 들어오는 산소의 20에서 30% 굉장히 많은 양의 산소를 쓰기 때문에 대사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뇌 노폐물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뇌의 신경세포막을 보면 아밀로이드 전구단백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세포막을 관통한 상태로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APP라고 하는 것이 이 전구단백질이 뇌의 발달, 기억, 신경 전달에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대사 과정에서 이 전구단백이 분리돼서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 이 조각들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겠네. 그게 베타 아밀로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린 조그만 조각들, 베타 아밀로이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둘들이 끈적끈적하게 서로 뭉쳐요. 그런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수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밤에 충분히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베타 아밀로이드들이 끈적끈적한 상태에서 점점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덩어리는 내가 계속 대사 활동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 쓰레기 찌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활동하는 동안 뇌는 맞아.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뭐가 노폐물이 나오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연구에서는 얘네들이 또 증식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이 끈적끈적한 독성 덩어리가 하나만 생겨도 계속 증식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노화가 되면서 멜라토닌 분비도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수면 부족 상태가 되게 되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들이 점점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베타 아밀로이드가 염증과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하기도 해요. 그래서 뇌세포가 실제로 죽게 되거든요.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뇌의 부피도 줄어들게 되고 치매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는 거죠. 수면을 충분하게 한다는 전제 하에 끈적끈적하게 뭉쳐있지만 잘 제거가 되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직접 요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베타 베타 아밀로이드가 그냥 작은 형태로 있으면은 그나마 잘 청소가 될 텐데 끈적끈적하고 서로 뭉쳐서 축적이 되는 특성이 있어요. 여기에 멜라토닌을 실제로 투여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사진을 봤더니 실제로 저렇게 뭉쳐져 있었던 것들을 분해하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와. 쪼개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우와. 지금 이렇게 분해가 된 쪽이 그렇죠. 오른쪽. 뇌척수액의 멜라토닌은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억제 및 분해하고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림프간 배출을 증가시켜줍니다. 일종의 이제 진짜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뇌에 쌓이는 것이 원인인 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같은 나이의 대조군에 비해서 이 뇌척수액의 멜라토닌 수치가 몇 배나 낮은지 아세요? 몇 배? 2배 아니고 3배 아니고 5배나 낮아요. 5배. 엄청난 거네요, 이거 진짜. 멜라토닌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결합을 방해해서 이렇게 그물같이 생긴 그런 응집 구조의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해체를 또 시켜줍니다. 네. 이런 역할을 하는데 고농도의 멜라토닌 섭취군을 비율을 같이 해봤더니 림프관 내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배출됐느냐 그 양이 배출량이 300% 이상 증가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말은 말하자면 뇌에 남아있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감소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멜라토닌 섭취를 했더니 이것이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를 림프관으로 배출시켰다라는 거에 어떤 실험적 증거가 되겠죠. 잠 못 자면 너 치매 걸릴 수 있어라고 했던 얘기가 과학적으로 이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치매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저 베타 아밀로이드가 확실하게 제거되지 못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였군요.